아니 근데 아까 도상록 박사를 아인슈타인이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도상록 박사가 다녔던 도쿄대에 누가 특강을 온 줄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특강을 와요. 그래서 인정했다 동양에 그랬구나. 왔죠. 일본에도 네. 오고 중국에도 오고.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늘 강연을 했는데 지금 내 강연을 이해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딱 한 명 있더라. 그 친구는 내 강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준 높은 질문도 하더라. 이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봐서 알아봤더니 조선인이더라. 그 사람이 도상록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직접 칭찬을 했다고요? 예, 훗날 그 조선 청년은 북한의 물리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바로 도상록 박사 얘기입니다. 이야. 저도 그 도상록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 후에 송도 중학교에서 물리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을 써요. 대박이다. 그래서 미국 학술지에 발표해서 이름을 알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양자역학은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했던 그렇지. 어려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자역학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에 관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 그 시절에 이야. 엄청난 사람인 거죠. 도상록 박사 출중했다. 아인슈타인도 다 이해 못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께 양자역학이. 중책을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중책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이 과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과알못들도 양자역학을 좀 이렇게 살짝만 멀리서 이렇게 좀 맛이라도 살짝 볼 수 있을 만한 좀 맛보기로. 쉽게 말하면은 양자역학이라면은 어떠한 아주 작은 입자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리고 일단 이게 어디에 언제 얼마큼 빨리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빛이 가가지고 광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그만 입자를 건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입자는 벌써 지 자리가 아닌 거예요. 움직여 버리죠.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결국 불가지론. 간단하네요. 잠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이번에 추석에 가요? 꼴나무고 말랑말. 만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멈춰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파악할 수가 없다. 양자역학은 정말 한 50시간 정도 설명하면 양자까지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아예 좀 다른 세계의 사람 같거든요. 그러네요. 너무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왜 북한에 가게 좀 됐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우리 이제 이공학자들이 다 해방된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일단 대학이 일단 경성 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서울로 들어왔겠죠. 서울대 전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군이 상륙을 하면서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봤을 때는 일단은 경성 제국대학은 일본 학교 시스템이고 지금 건너온 학자들도 무슨 조선인이라고 하지만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급격하게 뭐라고 할까 이거를 미국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해요. 이른바 국대안이라고 해서 국립서울대학교 종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해버려요. 수많은 이 전문 학교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학교만 딱 만들어버리자. 바로 국립서울대학교로 하나로 통합을 시키자. 라는 안을 추진해요. 그거를 일본에서 건너온 그 조선인 학자들, 유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군의 그런 강압적인 군정이 좋게 안 보였어요. 그렇지. 미군정이 이제 서울대학교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치적으로 우리가 우리만의 대학을 만들겠다 하는데 왜 미군정은 그거를 막냐. 그러니까 일본이 물러가니까 미군이 들어왔다. 근데 미군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지금 여기 해방군으로 들어왔는데 왜 일본 출신 학자들이 우리의 정책에 딴지를 걸지? 여기서 미군정 측과 이 일본에서 건너온 학자들이 빵! 이른바 국대안 사건 때문에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도 이제 국대한 찬성파하고 또 이제 반대파 이렇게 뭐 나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해방된 조국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공계라는 학문 자체를 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공계 학자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국의 학문 수준을 갖다 과학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대파들이 봤을 때 국대안은 사실 이게 저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인이 우리를 한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하하고 양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낸 게 아니냐. 북한 하면은 최고의 대학이 어딥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그때 당시는 아직 김일성 종합대학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김일성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어요. 그 김대를 만들 걸 누구한테 부탁하냐면 도상록 박사에게 맡겨봐요. 네. 사실 김일성이 일찍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김일성에게 난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우수한 연구진 확보, 교수 확보, 교원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공계의 특출한 천재들은 다 우리 남쪽에 다 모여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남쪽을 딱 보니까 뭐가 터져요? 국대한. 서울대학교 사태가 빵 터진 거예요. 거기에 평소에 탐냈던 조선물리학의 아버지 도상록 박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돼가지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때가 저래 찬스죠. 이때 못 데려오면 앞으로 영구히 못 데려오고 도상록을 못 데려왔으면 어쩌면 북한 핵 없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설립이 가능한 거죠. 김일성의 무한 신뢰가 있었어요. 부탁하는 건 다 들어줬대요. 그거의 정점은 뭐였냐면은 이 도상록이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전문적인 연구기관,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없습니다. 이걸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주지. 해서 만들어준 게 1952년 12월에 만들어진 북한과학원이었습니다. 북한판 키스트, 북한판 카이스트. 이게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5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도상록 씨는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와, 이건 뭐 6.25 전쟁 중에도 끝나자. 6.25 전쟁 중이었어요. 1952년에. 이거 뭐야, 끝나기도 전에 그냥 벌써 이런 걸 만들고 했다고요? 감동이었겠죠. 전쟁 중에 과학을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도상록 박사 같은 경우는 리승기 박사에 비해서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근데 일반 주민들에겐 이 사람의 이 신분을 노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핵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표면상으로 노출이 되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북한은 핵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일반 주민들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도상록이라는 사람은 전혀 주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히트곡이 없구나. 그렇죠. 네. 숨어서 작사 작곡만 한 거예요. 네. 히트곡은 있는데 익명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3년 전에 제 지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센 바카자드 박사가 이제 핵 개발 총책이었거든요. 그 교수가 안가에 있다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뉴스 봤어요, 뉴스 봤어요. 우리 안 됐죠. 예, 3년 전에.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저도 잠수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만갑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특히 핵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을 때는 벌써 철이 지났거나 허수아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실제가 아닌 거죠. 핵심들은 감춰. 그래서 이제 도상록 박사가 이제야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동안 장막에 가려져 있다고. 자, 근데 정말 그 당시 상황은 행운의 여신은 김일성에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도상록, 그다음에 이승기가 넘어왔지만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뚝딱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52년도에 북한 과학원이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1955년, 3년 후죠. 3년 후에 최초의 핵 관련 전문 연구 조직인 핵물리연구실을 문을 엽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급속도로 핵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도상록 같은 과학자가 북한에 없었다면 과연 북한이 그런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원자력 관련 지식을 습득한 데 많은 도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도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또 이런 월북 과학자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도상록이 그럼 북한에서 뭘 만들었냐? 어마어마한 걸 만듭니다. 원자로를 만들어요. 연구용이긴 하지만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드느냐?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을 북한 최초로 제작해내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상록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상록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 연구용 원자로도 못 만들 수 있고 입자 가속기도 못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73년 김일성 훈장 받고요. 86년에는 인민과학자 칭호까지 받게 됩니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 원자로 입자가속기의 일종인 베타트론
용어가 여전히 뭐 머릿속에 정리는 잘 안 됩니다. 그냥 아이언맨 같아요. 그렇죠.